안녕하세요.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얼일드 3월 4일 날 한 방송 요약하고 해드리고 제 의견은 지난주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GAL ETF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제가 좀 그 ETF에서 대체자산 혹은 채권의 비중이 한 40%라고 했는데 한 30%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스프레드로 올해 몇 번 인상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먼저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란시스 도널드, 조지 건카우스, 로버트 팁. 그래서 여태까지는 주로 채권만 담당하신 분들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는 전체 자산을 운용하는 그런 입장의 이코노미스트나 아니면은 매크로 스트래티지 전략을 짜신 분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들이 대부분 규모가 상당히 이제 그냥 일반적인 IB들하고 달리 큰 규모입니다. 이제 매뉴얼라이프에서 캐나다의 가장 큰 보험회사죠. 그리고 미쓰비시 은행, 그리고 PGM은 프루덴셜에서 나온 회사니까 규모 면에서 몇백 조씩 이렇게 운영하는 좀 상당히 큰 그런 은행의 규모에서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을 몇 번이라고 물어봐서 이제 프란시스는 3번, 그 다음에 조지는 3번, 그 다음에 PGM의 로버트 팁은 5번 얘기했고요. 최종 이제 단기금리가 첫 자리가 어떻게 됐냐. 예를 들어서 1.75면 1, 이 핸들이라는 건 뭐 첫 자리거든요. 그래서 2%대, 1%대, 그래서 몇 %대이냐. 그래서 1%대로 연준의 정책금리의 최고점이 찍을 거라고 이렇게 상당히 낮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장기로 보신 분들이죠. 이제 고객 보험금을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즉 3월 10일 날 이제 CPI가 나오는데 요 이제 CPI 수치에 대한 예측을 이제 예상을 물어봤고요. 8%, 7%대 그리고 8%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키시하게 이렇게 본 거죠. 호키시가 아니고 상당히 물가가 많이 튈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개의 아젠다가 있었는데요. 요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처할 것이다. 과거에 상당히 좋았던 경제 여건, 즉 이제 페이롤 리포트 보면, 고용 보고서 보면은 거의 70만 명에 가까운 고용 증가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CPI, 물가도 상당히 잘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상승하는 것은 과거의 경기의 어떤 강인함이지만 미래에 예측될 지금 러시아와의 사태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심지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 그리고 곡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고 그걸 막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성장에 대한 둔화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스태그네이션의 미래 예측과 지금 나온 데이터는 사실 과거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이래서 연준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 ECB는 그보다 더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이 무엇을 지금 우리가 못 본 것들 혹은 본 것들을 발견했기에 30년물이든 10년물이든 2년물이든 채권의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고 금리가 훅 떨어진 것을, 그죠?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그 사태를 봤는데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성장이 둔화되는 걸 예상을 한다면은 채권 가격이 반대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이 무엇을 지금 수치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펀딩 스트레스라고 해서 지금 자금 시장에서 뭐 채권 시장만 해도 하이힐드 본드 같은 경우는 이슈언스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발행해서 고객을 찾고 돈 빌려줄 사람을 찾는 그런 시장이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아예 이제 그런 발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펀딩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2020년 팬데믹 위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유럽의 은행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주식시장에서 그 가치를 한 25% 이상 손실한 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펀딩 스트레스가 이제 팬데믹 레벨로 지금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디서 그런 틈새가 좀 발견이 되고 어디가 더 문제가 생길 건지에 대한 질문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라는 게 사실 hiking into weakness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인한 경제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지금 하이킹이 아니고 어쩌면은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상황,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엄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해서 총 수요를 좀 떨어뜨린다고 해도 푸드하고 음식물 가격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은 금리 인상으로 떨어뜨릴 수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프란시스 도널드가 했고 그래서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성장을 둔화시키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지지율이 이제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울수록 더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렇게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물가가 더 튀는 것을 특히 에너지하고 음식료 가격이 튀는 것을 갖다가 오인받을 수 있잖아요. 금리 인상을 안 해서 그렇다. 뭐 혹은 바이든의 정책 실패다. 이렇게 오인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전 세계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이치뱅크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bp를 안 하면은 나중에 더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A more cautious initial approach does raise the risk of having to move more aggressively down the road, particularly as near-term inflation pressures will worsen and medium-term inflation risks shift further to the upside.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금리를 올려서 좀 제어를 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다는 도이치뱅크의 이런 언급이 있었고 이 부분도 이제 제가 2주 전부터 좀 언급을 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벗어난 물가의 상승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는 장기화되진 않더라도 어떻게 극적으로 타결이 되더라도 제재를 갖다가 빨리 리와인드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미리 수입되는 경로, 미리 흑해로 해서 나가는 경로, 그리고 에너지를 지금 이제 수출은 하지만 문제는 이미 자기 검열을 하면서 혹시라도 배를 띄워서 제재에 엮일까봐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못하는 그런 바이어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봐야지만이 이런 순수한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제 얘기했던 거지만 정말로 이제 70만 명에 가까운 그 고용 증가와 그 다음에 CPI도 거의 8%에 도달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채권 시장은 오히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금리는 떨어지는 그런 희한한 상황을 봐서 대체 뭐냐 이 채권 시장은 성장을 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냐 이걸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2년물이 150bp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성장에 대한 둔화를 걱정하고 있다. 커머디티 쇼크라고 해서 원자재 쇼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급격한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 임금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인플레이션 내러티브였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growth 내러티브로 변환될 거고 그런 변환이 시장에서 수긍되어지고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yield curve는 장단기 금리는 점점점 붙어서 될 수밖에 없다.
이날 금요일날 현재는 한 20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이제 붙었었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이제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주식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 채권 시장은 뭔가 냄새를 맡고 있다는 거죠. 특히 유럽의 은행들이 이제 뭔가 위험에부터 이제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 항상 카운터 파티 리스크잖아요. 이건 제 코멘트인데. 그러니까 판매자가 있으면은 또 돈을 주고, 그죠? 돈을 주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는 사람이 돈을 제대로 받아야지 또 서플라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러버 팁 이분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은 콜드워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다. 푸틴과 금융시장이 지금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더 안 좋은 그런 결과도 한번 프라이싱인 해야 된다. 더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도 푸틴이 속전속결로 이제 굉장한 압력을 주고 협상을 빨리 일으키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푸틴이 뭔가 그냥 바로 뺄 수는 없는 상황인 걸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페드가 이제 결국에 미래 예측치를 갖다가 결국엔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16일 날 Fed dot plot 그래서 점도표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잠깐 헤드라인으로 온 뉴스였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차단한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또 피지의 로버트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급격하게 밖으로 나간다. 뭘 팔고 나가려고 할 때 그렇죠? 이제 주식시장에서 바로 팔고 나가려고 할 때, 채권시장 뭘 팔고 나갈 때 무슨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런 경우에 100불짜리 100센트짜리 1달러짜리 채권이 20센트로 떨어지는 거는 그냥 일주일 만이다. 근데 그나마 약간 다행스러운 거는 러시아가 굉장한 순 채권국이었기 때문에 부채가 많이 없고 에너지를 팔아서 굉장한 이제 채권국이기 때문에 그다지 빌린 돈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이슈로 임팩트는 별로 없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그러고 그 다음에 조지는 얘기했죠. 점도표에서는 더 많은 이제 금리 인상이 보여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QT 같은 경우에는 QT 자산 축소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이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유동성의 문제가 지금 생기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달러 펀딩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ECB는 또 이제 다시 금리 인상 연말에 한다는 거에서 후퇴할 수도 있고, 뭐 지금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고려가 된다 이 얘기고요. 좀 부수적인 질문이지만 이제 local currency debt 그러니까 해당 통화 채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러시아 채무자들이 루블화로 이제 갚고 싶은데 그러면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 그게 클리어가 안 되는 상황이면 이거는 크레딧 이벤트냐, 신용 경색의 문제냐, 그렇죠? 왜냐면 루블화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local currency 해당 통화로 돈을 빌려주고 또 그걸로 수익을 낸다는 게 이런 항상 환 리스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이제 계약을 점검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세히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이슈다. 이미 자기 검열을 일으키면서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게 아예 지금 막힌 건 아니지만 벌써 그런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그 수많은 마켓 시장의 참여자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있어서 진짜 유럽의 은행들이 지금 참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주 거여서 요거는 무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유럽의 은행들이 이제 일주 만에 25% 떨어진 뭐 유니크레딧이나 라이프센이나 뭐 이런 오스트리아의 뱅크나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2018년도에 4분기하고 비슷한 상황일 것이냐 그 얘기도 물어봤고요. 그다음 현재 이제 미국의 하이힐드 고위험 미사채는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상당히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어디에서 스트레스가 생기냐를 물어봤습니다. 요 2번에 대한 질문은 또 2번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2018년의 반복은 아닐 것이다. 왜냐면 지금 수많은 지표들이 경고음을 올리고 있지만 회사채들, 특히 고위험 회사채들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들 상당히 잘 버틴 거는 거의 마켓 크래시 테스팅을 지나간 거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우리가 200bp 넘어서까지 터미널 레이트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했고, 테이퍼링 진행이 됐고, 심지어 자산 축소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가격들이 많이 안 떨어지고 회사채들이 잘 꿋꿋하게 버텨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약간 떨어질 여진이 있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시장의 부분은 relative value, RV 마켓인데 treasuries. 그래서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완벽하다고 하면은 가격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제대로 기능을 못한 부분이 안 생겨야 될 텐데 단기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생긴다는 거죠. 내가 채권을 이 정도 가격에 내놔서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동성이 좀 부족해서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서 그죠? 호가가 쫙 밀려 있으면 가격을 떨어져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이런 미국 채권 시장에서의 그 스트레스라는 건 좀 특이할 만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이런 수많은 내러티브, 금리 인상, 자산 축소, 그리고 금리를 9번까지 올린다느니 그런 얘기들을 IB들이 내고 헤지펀드들이 내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이 시장의 채권들이 버텨준 것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미국 시장의 회사채 시장의 신용 시장의 견고함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에스컬레이션과 디에스컬레이션, 위기의 증폭과 비증폭, 그렇죠? 그래서 둘의 충돌이 더 커지는 게 더 리스크인지 적어지는 게 리스크인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건 답변이 간단한 거죠. 충돌이 줄어들수록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생기면 유럽의 은행들, 그 다음에 달러 펀딩, 그 다음에 회사채 시장 전부 다 지금 유럽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더 큰 리스크라는 거는 연준이 결국에는 너무 급격하게 인상을 하는 것이 사실은 리스크다. 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그 푸드하고 이런 부분은 좀 놔두고 에너지 프라이스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더비시하게 이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필요하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이제 금방 또 속보가 들어온 게 이날 금요일날 오후 미국 시간 3시쯤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S&P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스탠드얼론 EM에서 빠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할 건 3월 10일날 목요일 동부 시간으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9시에 CPI가 발표가 되고 라가르드 총재가 바로 22 그 프레스 컨퍼런스에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연준이 어느 정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과거와 미래에 이제 점진적으로 점진적이 아니고 점증적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이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좀 패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영상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요게 이제 갈의 그 포지션입니다. 갈의 포지션인데 GAL이죠. 그래서 여기서 1번으로 있는 건 이제 선진국 주식과 스파니까 미국 주식이죠. 요게 이제 거의 이게 20%, 35% 차지한다고 봐야 되고, 우리가 EM도 10% 들어가 있는데, 채권과 그 다음에 이제 장기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원자재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회사채. 그 다음에 이제, leverage loan, floating rate죠. 금리에 따라서 금리를 더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로컬 본드, 그죠? 로컬 본드, 이머징 마켓에 이제 sovereign debt가 들어가 있는 이제 거고, 그다음 금도 이제 편입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채권이 주식이 아닌 채권이나 어떤 물가연동체나 아니면 원자재 이런 비중이 한 3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산을 다 배분해야 되고, 여기 이제 없는 게 제가 GAA에서 소개해드렸던 거에는 이제
리츠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인이 저런 걸 참조해서 좀 자산 배분 전략을 갖다가 이제 짜신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